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된 여성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2, 3포, 5포 시대에 무슨 결혼이냐 하면서 내 인생 나 혼자 즐기다 갈란다 하면서 연애들만 하고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데 전 이미 결혼 4년 차입니다. 친구들 중에 제가 첫 타자였어요. 우리 친정은 되게 보수적인데다가 또 아버지부터 위로 오빠 둘이 있는데 되게 거칠거든요. 남성적이라고 하면 좀 약한 표현이고 마초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전 집안의 귀염둥이라 모두 제겐 우쭈쭈 해주셨지만 기본적인 거침은 제어할 수 없어서 다 같이 살면서 중간중간 흠칫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하고 다툴 일이 있으셨는지 집에서 통화하시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다가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20분 내로 갈 테니까. 내가 너 오늘 이 자식 아주 널 결단을 내고 만다 라고 소리 지르시며 운동화도 오른쪽 왼쪽 거꾸로 바꿔 신고 나가셔서 한참 만에 들어오셨는데 앞 셔츠가 다 뜯긴 상태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식구 모두는 너무 놀랐고 전 아버지가 다치신 줄 알고 어린 마음에 울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사예요. 그 친구분이랑 또 보면서 또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오늘 너랑 결단을 안 내면 내가 성을 갈고 만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자기 말론 어릴 때부터 홀딱 벗고 시냇가에서 같이 헤엄치던 놈이라 이렇게 싸워도 또 얼굴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주먹 다짐할 정도면 안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그런 기질이 오빠 둘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엄청난 다혈질에 목소리도 크고 또 욱하고 정말 시집 오기 전까지 26년간 조마조마했던 순간도 많았고 그게 너무 넌덜머리 나서 원룸 같은 곳으로 독립하고 싶은데도 워낙에 보수적인 집이라 여자 혼자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원룸을 얻어 따로 나가 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전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혼뿐이 없다는 걸 깨닫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부터 열심히 소개팅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려고요. 아버지 집안이 워낙에 보수적이셔서 딸은 20대에 짝을 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투철했고 작은 고모가 가져오신 소개팅 자리가 혹했습니다. 너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싶을 정도야. 아유 농담이고 내 아들 친구라서가 아니라 너 이 자리 안 나가면 후회한다. 사촌 오빠의 친구라는데 사람이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다고 하시는 거예요. 6살이나 나이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사람은 그렇게 좋고 무엇보다 지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미 카센터 수리점을 2개나 운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봤습니다. 경제적인 거야 고모가 확실하게 알려주었으니까 관심이 없는데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하고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목소리도 작고 조용하고 또 마초적인 기질도 없고 여성에 대한 우월 의식도 없는 것도 좋았습니다.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지는 자체가 좀 그래요. 여성들이 여성 인권 찾는 것도 우습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죠. 그 카페는 애견도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나 부드럽고 신사적인지 그게 완전히 마음을 흔들어 전 2번째 약속도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사귀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첫날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건 정말 내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야. 이걸 자기가 거절하면 난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거든. 자기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오래도록 천천히 잘 생각해줘. 난 우리 아버지하고 따로 살자고 못해. 남편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귈 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더군요. 엄마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요. 부모님이 이유가 없이 오래도록 아이가 안 생기셔서
자연불임인가 보다 포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동갑이신 두 분, 아버지 45살, 엄마 45살 때 이 사람이 생긴 겁니다. 병원에선 어머니가 혈압도 높으시고 노산이라 낳지 말기를 권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지울 수는 없다며 낳겠다고 돌아가신 제 친시어머니께서 고집을 부리셔서 낳았고, 아들을 낳아 두 분은 너무 행복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출산 후부터 생긴 출산 후유증으로 당뇨가 생기셔서 당뇨로 고생을 10년간 하시다가 남편이 10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재혼을 하실 만한데 내 귀한 아들을 계모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며 홀로 키우셨다고 해요. 주위에서 재혼을 권하면 우리 아이 다 크고 나서 할게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전 사귀는 동안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걸 절절히 느끼고 있었고, 또 남편과 비슷한 성격의 시아버지라면 모실 수 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77, 연세도 많으시니 100세까지 사시는 건 드물 테니 그렇게 오랜 세월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결심을 굳히는데 한몫했을 겁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정말 잘해놓고 살더군요. 가구들도 호라비 안목으로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었고, 베란다에 쭉 늘어놓은 난초의 화분들도 예사스럽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랐던 건 시아버지 차림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해서 신경 쓰셨겠지만 커프스 단추까지 완벽하게 차리신 정장은 TV에 나오는 외국 배우 같았고 체격도 훌륭하셨어요. 남편은 좀 많이 마른 편인데 남편에 비해 완전한 남성성이 물씬 풍기는데, 그에 비하면 남편은 여리여리한 새님 같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상하게 주눅 들어있는 것 같이 느낀 게 체격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1급 정비사 자격을 갖추고도 실력 없는 사람 많더라. 김주임같이 성실한 사람도 흔하지 않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연봉을 조절해. 어차피 2년마다 한 번씩 올려주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냐. 아버지, 정비소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주임 그거 못 써요. 술 먹고 늦게 출근하고. 그래서 넌 내가 7년 전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기어코 내보내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날 예비 며느리를 앞에 두고도 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은 두 말을 못 하더군요. 외아들에게 자동차 수리점을 2개나 내주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저희 시아버지는 지금의 광화문 본스페이스가 있던 내수동에 건물이 있으셨는데, 대형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서면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것을 시작으로 부를 그 전에 2배로 늘려가시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식도 하시는 것마다 대박이 나시고 한마디로 돈이 그냥 붙는 분이라서 흔한 말로 어디 줄에 서달라는 요청도 많으셨다고 해요. 그 시절에 대학 나온 분 흔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남편은 그것뿐 아니라 뭐든 하다못해 본인 자동차 옵션 하나 바꾸는 것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장원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데는 기가 질리더군요. 아버지, 나 지금 미용실인데 저 사람이 앞머리를 못 자르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요 말까요? 네, 제 남편은 파파보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뭐랄까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할까요? 우선 하루 한 번 사우나는 꼭 가시고, 사우나 가시기 전에 헬스장에서 2시간 운동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헬창이신 거예요. 처음 배웠을 때 왜 그렇게 젊어 보이시나 했더니 헬스의 도움으로 자세가 곧으셨고 허리 하나 구부러지지 않으시고 꼬장꼬장 하셨습니다. 또한 치과를 주기적으로 다니셔서 다 자기 치아에 건치의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복도 타고나셨고, 자기 입으시는 의복, 자기 주무시는 이부자리, 자기 잡수는 것에 대해선 거의 병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시는데, 외며느리인 전 그 비위 맞추려면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에만 잠깐 가시려고 해도 정장을 꺼내 입으시면서 자고로 남자든 여자든 늙으나 젊으나 신원서판이더라고.
하다못해 손수건까지 다림질해서 고이 두 손으로 들여야 그걸 뒷주머니에 넣으시고 지갑에도 빳빳한 현금으로 채워서야 나가시는 분이시니까요. 와이셔츠에 때 끼어 있거나 단추 떨어져 있으면 날벼락 떨어지고요. 하루 두 끼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그때마다 방금한 밥을 해야 해요. 그것도 전기밥통이 아닌 압력솥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해드려야 합니다. 늘 제게 말씀하시길, 사람 건강은 밥상에서 나온다. 이 다음에 내가 죽고 없더라도 식구들 밥 늘 새밥으로 해먹여라 라고 하시죠. 아버님, 전기밥통에 한 번에서 이틀 먹는 집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안 합니다. 시아버지 못지않게 의복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는 건 제 남편도 비슷한데 아마도 아버지 영향이 컸겠죠. 두 부자가 나란히 어디 친척 행사에 가실 때 두 분 나란히 현관 앞에 서서 셔츠를 뒷 혁대 안쪽으로 단정히 집어넣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유전자의 힘은 무섭구나 하고요. 늘 아버님 식사와 옷 입을 상태에 신경 쓰느라 제 신혼은 신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아버님과 박자 맞추느라 꽤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견딜만 하더군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아버님이 유독 자기 옷이나 잡수실 것들에 대해 애착도 심하시고 심지어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은 거의 편집증으로 보일 지경이었어요. 아버님은 쇼핑 마니아이기도 하신데 옷, 가방, 신발 등을 새로 사시면 새 것의 상태가 늘 유지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각이 잡혀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기스나 올특김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조금 비싼 셔츠인데 면제품이라 세탁기를 돌렸거든요. 빨래가 말라 걷어서 각재바 접어가지고 아버님 옷방에 넣어놓았거든요. 근데 과일을 들고 아버님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옷을 플래시에 비추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마구 올라가는 겁니다. 옷에 올특 낀 곳 없나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 비슷한 행동을 두어 번 더 하시기에 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운영자로 활동하는 맘카페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전 비록 아직 아기가 없지만 임신 중이었고 운영자로 활동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기꺼이 맡게 되었죠. 또 집에서 살림만 하자니 심심도 하고요. 어쨌든 게시물로 질문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저도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필요하니까요. 다들 이런저런 해결책을 내놓는데 한 회원이 말하길 이성이 없이 혼자서 너무 오래 지내셔서 더 그렇게 편집증적일 수 있으니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성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떠냐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마침 자기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자고요. 친구 시어머니는 20년 넘게 홀로 사셨고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아주 인텔리시거든요. 뉴욕 오페라며 극장가를 가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으로 여행도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 아버님과는 연세 차이가 약 8살 정도 나시고 어리시지만 아버님같이 세련된 스타일이신 분하고 딱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여쭈었더니 한두 번은 사양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박에 그러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님이 외로우셔서 짜증이 심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식들이 따라 나오길 원치 않으셔서 약속 장소만 정해드리고 기다렸는데 차 드시고 식사는 하시고 올 줄 아셨던 아버님이 약속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자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전 두 분이 못 만난 줄 알고 놀랬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버님은 제게 마구 화를 내시면서 넌 도대체 평소에 날 어떻게 봤길래 그런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여자랍시고 내 앞에 들이미는 게냐? 무엇보다 그 여잔 내 취향하고 완전 달라. 세상에나 전 나이 어린 사람 소개시켜 주었다고 혼날 줄 알았는데 저런 반응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어르신이 있으세요? 여쭈었더니
뭐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셔서 재혼은 꿈도 안 꾸신다고 호언장담을 한 걸 믿고 있었던 전 놀랐습니다. 인사말로 한번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시더군요. 그럴래? 내일 오라고 해도 올 거다 그 사람. 이라고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셔서 누구랑 통화를 하시더니 다시 나오셔선 모레 토요일 점심으로 하자. 집 싹 치우고 식탁보도 바꾸고 내 방 침대 시트도 좀 바꾸고 커튼도 바꿔 달고 그리고 음식은 한식으로 해라. 그 사람 양식 안 좋아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속사포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순 자기가 미리 다 계획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음날 집 치우고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번갯불에 못 구웠죠. 토요일 현관문을 들어오시는 분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오빠 또래인 거예요. 그뿐인가요? 손톱마다 20대들이나 할 이상한 색깔의 매니큐어에 화장이며 헤어스타일이며 옷이며 그 야함에 한숨뿐이 안 나오더군요. 식사하시며 하시는 말마디와 관심사가 어찌나 천격이신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걸 하나하나 적자니 저도 매너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제 호칭을 자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식함을 떠나서 보배운 게 없는 촌수죠. 듣는 이가 친구나 손 아랫사람인 경우 혹은 어느 지방에선 안사람에게 남편이 하는 호칭이고 그 사람을 대우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도 아니고 장내 며느리감에게 자네라는 호칭은 보배운 데 없는 무식한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더라도 대충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배우며 자란 티가 펄펄 행동 하나 언행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데 묻지도 않은 자기 형제들 자랑을 하더군요. 여동생 부부가 대학병원 의사고 남동생은 땡땡 대학 물리학 교수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제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나 안 들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 그리고 그날 아버님 표정을 보니 아버님은 매우 행복해 보이시고 흡족해 보이셨습니다. 결국 우리 뜻을 재차 안 물으시는 아버님의 확고해 보이는 생각에 다음 주 주말엔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 부부가 나갔고 그쪽은 여동생 부부와 남동생 부부가 나왔더군요. 생긴 것부터 풍기는 분위기 모두가 장내 시어머니감하고는 180도 틀렸습니다. 비록 저희가 혼인 당사자의 아랫동생들이나 혼주인격입니다. 그래서 혼수를 격식 차려 보내드려야 오르나 당사자들이 극구 거절을 하시니 그쪽 댁에서도 양해를 바랄 뿐입니다. 역시 대학 교수다운 배운 티, 그리고 겸손과 배려의 태도까지. 지난주 시어머님 되실 분과 식사하면서 느꼈던 그 집안에 대한 의구심이랄까? 환경이 어떻기에랄까? 그런 의구심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전 속으로 집안마다 별종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 집안이 저렇다면 사람이 중간은 가겠지 라고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도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남편이 파파 보임에도 하나 딱 부러지게 처리한 일이 있는데, 바로 호적엔 1년은 살아보고 법적인 부부, 그러니까 그때 호적에 올리자는 거였어요. 계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니까 건강 상태도 염려되실 것이고 일단 1년 살아보시고 이 정도면 나머지 인생을 맡길 만한 건강이시겠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겉보기엔 허리도 저렇게 곧으시고 50대로 보이시지만 또 속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옴짝달싹 못하게 법적으로 묶이는 것보다 모두 다 앞에서 정식 부부임을 알리는 혼례식은 하시고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또다시 다음 주에 조촐한 한정식당을 빌려서 양가의 친지들만 모여 혼례식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빨리 해라! 준비하는 내내 빨리빨리를 외치시더군요. 우리를 내보내 주시거나 두 분이 나가 사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굳이 같이 살자고 하신 이유는 첫날부터 드러났습니다. 절 거의 도우미로 부려먹더군요. 세상에나 오직 안방에서 아버님 비위 맞추기로 시작해서
아버님 비위 맞추기로 끝나는 생활이었습니다. 두 분이 따로 안방에서 독상을 받으시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계모님은 고급 한복을 싹 빼입으시고 머리는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올림머리를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이유는 시아버님이 그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신다나 뭐라나. 임자, 난 그 옛날 유경수 여사 같은 머리 모양이 참 좋더만. 그 머리로 한번 해보지. 그게 1960년대 미국 배우들 하던 머리 말이야. 계모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시아버님 녹즙부터 견과류 인삼차 챙기기만 하시고 주방에 나와 볼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아랫목갱이처럼 안방 아랫목에만 앉았다가 아침 복상 받고 오전에 아버님이 자기 소유의 건물 관리실 둘러보러 나가시면 그거 배웅해드리고 낮잠 한숨, 그리고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며 마사지 받으시고, TV에 나오는 요가 자세는 매일 30분씩 따라하고 어느 날은 무슨 책을 보면서 이상한 요가 자세를 자꾸 취하고 있고, 계모님 잠깐 마당에 나가셨을 때 책을 봤더니 부부 생활에 효과 있는 요가 자세라는 거예요. 욕지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몇십 년을 수절하며 사시다가 그 연세에 젊디 젊은 여자 만나서 기 다 빼앗기실까봐 걱정이 되어 약을 한 제 해드리려 해도 속으로 누구 좋으라고 라는 못된 심술이 발동하더군요. 계모님이 어느 정도만 해도 제가 안 이럽니다. 아버님한테 콧소리 내면서 뭐 어디서 가방을 봐두었는데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할 땐 더 심한 욕지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그렇지. 저 젊은 게 아버지 뻘 되는 노인네한테 올 이유가 뭐겠어? 근데 아무리 돈도 좋다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이 어려 나이 아버지 뻘 같은 남자에게 왔으니 가방이나 옷 용돈이라도 실컷 탔으면 좋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 자리로 왔으면 시어머니, 어른다운 값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른스러운 면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님 한창 신혼일 때가 초복, 중복, 말복이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어머님께 지폐를 한 다발씩 주시며 이따가 뭐 복다림 할 거라도 사보지. 해삼탕도 좋겠고 등심도 좋겠고 며느리 데리고 같이 시장 좀 다녀오도록 해. 라고 하시면 돈을 낼름 받아 챙기고 같이 시장에 가면 돈 안 쓰십니다. 제가 그 돈 받는 거 뻔히 봤는데도 안 쓸 땐 저 뻔뻔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서운 겁니다. 그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한번 같이 가는 법이 없고 제가 시장 가려고 나서면 나 빵 좀 사다 줄래? 거기 마트 상가 1층에 빵집 맛없어. 그 건너편에서 거기 새로 생긴 빵집이 아주 고급이야. 스코나구에서 그 영국식 비스킷 말이야. 그거 좀 사다 줄래?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사주신 명품 지갑에 매니큐어 뻘겋게 칠한 손톱으로 우아하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시장을 돌고 빵집을 가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세상에 같은 값이라도 돈 몇 장 더 쥐어주면서 식구들 다 같이 먹게 푸짐하게 싸와 이러면 자기도 빛나고 서로 기분 좋고 그런 건데 이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러니까 푸념이 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짓마다 얄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더 얄미운 건 말복이 지날 즈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들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게 시아버지께 어디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나가고 또 딱 시아버지 없는 그 틈을 이용해 오전 11시부터 4시 그 사이에 나갔다 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5시간을 틀림없이 나가는데 속보이게 시아버지께 계모께서 매일 나가신다고 알릴 수도 없고 근데 또 모른 척 하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날은 제가 여쭈었어요. 어머님 매일 어딜 그렇게 나가세요? 무슨 학원 같은 데 등록이라도 하셨어요? 라고 여쭈어 봤더니 쭈뼛쭈뼛 망설이시다가
내 남동생 집에서 살았다고 했잖아. 조카들이 아직 많이 어려. 남동생이 늦장가를 들었거든. 남동생 부부 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 애들을 내가 봐주었는데, 아휴, 애들이 날 그렇게 찾는다네. 학교 다녀오면 간식 챙겨주는 것도 도미 아줌마가 해주는데, 아휴, 그게 어디 내 핏줄 같으려고. 뭐가 그렇게 주저리 기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매일같이 친정에 간다는 말씀이셨죠.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니까 나가서 돈 많이 쓰는 집에 돈 퍼들고 나가 축내지만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 모시고 대형마트를 가려고 차를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무슨 아이가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배찢장같이 변하시더니 어휴 지숙 엄마 나 가회동까지 데려다줘. 그럴 수 있지? 친정이 거기세요? 누가 다쳤대요? 친정 조카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다쳤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운전해서 가해동 쪽 한 빌라 골목 앞에 내려드렸어요. 무슨 대학 교수 부부가 이렇게 초란 동네에서 사나 갸웃했지만 교수 부부라고 다 부자는 아니니까 하면서 저 혼자 마트 일을 갔습니다. 그날 늦기야 들어온 시모 얼굴은 그새 반쪽이 됐더군요. 다행히 깁스를 8주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 일을 잊었습니다. 계모님 들어오시고 처음 돌아오는 추석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명절 지내라고 돈을 두둑하게 주셔서 장은 제가 다 봤습니다. 장 봐온 저녁 계모께 내일 전이나 좀 부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친정에 갈 약속 잡지 마시라고요. 다음날 아침 계모님 분 뽀얗게 바르고 옷 싹 입으시고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어머님 전 부치실 건데 옷이 너무 그러네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수요 예배를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일요 예배도 안 가시는 비종교인이 웬 갑자기 수요 예배인가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속 보인다 싶어서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더니 사람이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이틀 전 월요일에 길거리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교회 새신자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보러 가야 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는 겁니다. 전 이런 얄팍한 술수엔 정도로 나가는 게 좋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주인은 어머니신데 시집 오셔서 처음 맞는 명절 어머님이 주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계모님이 펄쩍 뛰시며 그래서 지금 날더러 제사 지내라는 거야? 네 어머님 그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시면서 기본도 안 하시면 아무도 어머님을 어머니로 대우 안 해줘요.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만 좋으실 거면 그냥 연애만 하셨어야죠. 결혼을 하셨잖아요. 우리 집안에 제일 어른이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시어머님은 결국 못 나가시고 전을 부치셔야 했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날 동안 시어머니는 왠지 하루가 다르게 풀이 죽어가셨어요. 빵빵하게 불어터진 풍선에서 조금씩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모양새 있죠. 시집 온 지 6달. 처음엔 그렇게 빵빵해서 모든 것에 의욕적으로 덤벼들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더니 이젠 사달라는 것도 시들하고 뭔가 많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속으로 망측한 상상을 했죠. 아버님이 밤일을 영 아무것도 못하시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깨소금 같았습니다. 아무리 정정하고 멋있는 체격이라도 팔순 바라보는 노인에게 뭘 보고 와선 아휴 그 짱짱한 나이에 말입니다. 그쯤에 친정오빠가 괜히 쓸데없이 안 하던 전화를 자주 하더군요. 그때 조촐한 혼례식에 우리 집 식구들도 초대했었거든요. 가족들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도 대동이야했는데 너희 사돈들은 잘 지내신다니? 그 교수 부부 말이야. 괜히 전화해서 저희 집 사돈집이를 묻고 또 묻고 아휴 참 오지랖도 넓다 했죠. 그 가을의 중순 무렵에 단풍이 울긋불긋 화려해서
너도 나도 단풍놀이를 갈 때 시아버지는 마침 건물 수리 문제로 바쁘셨어요. 그때 계모께선 머리가 아프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그러다 한날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버스도 택시도 다 귀찮으니 친정에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머리가 아프시면 집에서 쉬시지 도우미도 온다면서 뭘 그렇게 꼭 가시려고요. 제가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겠다고 태워달래서 태워다 드렸는데 사돈 동네 골목에서 직진 중 갓길 주차를 위해 조수석 방향으로 꺾은 상태로 멈추었거든요. 눈 깜짝할 새 제 뒷차가 조수석 앞쪽을 긁고 지나가는 겁니다. 얼른 내렸죠. 가해 차량이 1m가량 주행한 후 운전자가 욕을 하며 내리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저도 이미 입에서 쌍욕이 나오려고 하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웬걸? 계모의 남동생 사돈인 겁니다. 몰랐죠. 소형차라서요. 상견례 날에는 분명 고급차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다른 차로 바꿀 수도 있고 대학 교수라고 다 좋은 차 타라는 법은 없지만 말입니다. 시모님도 내리시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차 뒤에 웬 아이들이 3명이나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우리 계모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데 그 옆에 아이가 계모를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엄마! 너무 놀랐습니다. 사돈이 당황하면서 얼른 차를 타고 황급히 인사를 하면서 떠났고 전 계모 얼굴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로 우리 조카가 눈이 좀 나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전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러나 갑자기 아주 잔인한 질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 친정에 가시는 길이라면서 왜 저쪽 차를 타고 안 가셨어요? 우리 남동생은 내가 자기네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을 안 했거든.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그래. 그러더니 황급히 차에 오르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으니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돌아왔죠. 근데 전 그날 저녁 이국리 저국리 잠을 못 자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오빠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오빠가 운영하는 맥주집 안의 동영상인데 어떤 손님 테이블을 멀리서 촬영했더라고요. 저기 저 여자 니네 안사돈이야. 교수라는 여자 말이야.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질한다. 아휴 남편 두고 자식 둔 여자가 바람질을 한다고 우리 가게 몇 주 전부터 와. 근데 저걸 참고 보자니 내가 천불이 난다 야. 다음날 큰오빠네를 갔어요. 오빠는 오후에 가게를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교수라는 안사돈이 몇 주 전부터 남자랑 와서 서로 여보 자기 하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3번째 온 거래요. 또 오면 자기 성격상 참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걸 진정시키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 뭔가 야릇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예감이 드는 거였어요.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방문이 다 열려있고 안방 옷장이 열려있고 엉망이더군요. 계모가 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고 우선 전 침착하게 물을 2잔 마시고 안방 사진을 찍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다 사진을 찍고 지문 채취하고 돌아갔어요. 참고인 조사는 다음날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가 계실 친구분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바둑 두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말씀드린 후 지금 현재 집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 네 생각은 어떤 거야? 도둑이라는 거야 뭐야? 전 도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상황을 똑바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집에 당장 없어진 물건은 없고 아버님은 현금을 쓸 만큼만 뽑는 분이시니 현금 없어질 리는 없고 집에 제 폐물도 무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기르는 유부녀 같다고 제 짐작을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화도 안 내시고 별말 안 하시더군요. 먼저 들어가라.
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사우나 하고 집에 갈 테니까 저녁밥 따숩게 해라. 전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시며 화를 내시거나 쇼크 받으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멀쩡하고 냉정하고 흔들림이 추호도 없으셨으니까요. 경찰 참고인 조사를 나갔고 그 자리에서 계모를 봤습니다. 계모도 참고인 조사 자격으로 왔더군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동거하다가 실증 나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뭐 법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완전 남남 사이에 살다가 실증 나면 동거하는 걸 멈추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물건 하나라도 들고 나온 게 있나 보라고 했는데 와, 참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오빠가 가게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이미 이야기가 된 경찰과 같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계모의 올케라는 사람은 어떤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절 모른다 딱 잡아떼더니 해당 지구대에 가선 겁을 먹곤 자기는 하루 30만 원 일당을 받고 역할 대행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술 마시며 여보 당신 하던 사람은 그 배우의 진짜 남편이었고요. 그런데 그 여동생 의사 부부라는 사람들은요? 제가 데리고 간 제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 한탕 단단히 해 잡수시려고 달려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호적상에 오른 것도 아니니까요. 다음날 계모는 참고인 조사 때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제 진술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경찰은 김진희 선생님, 아이씨 김진희 아줌마 땡땡 한정식 집에서 홀례식 했다며요. 그거 기억 안 나요? 호적에 안 올라가면 부부가 아닌가며? 와, 그럼 나도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지 3개월인데 호적 정리 나도 아직 안 했거든. 그럼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오늘 다른 여자랑 한정식집 가서 또 홀례식을 해야겠네. 이 경찰은 성질 꽤나 있어 보였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야지를 놓는 겁니다. 결국 계모의 남편도 불려왔고 어제 오빠 가게 근처 지구대 경찰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둔 계모의 교수 올케라는 사람은 TV에 보면 재연 배우로 자주 출연하는 배우라는 사실과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수시로 하는 사람임을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엔 분명 사기죄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딱히 죄목이 잡히지 않으니 저 뻔뻔한 여자의 뻔뻔함을 죗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으면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오후엔 자기 자식들 돌보러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런 일을 남편이란 사람하고 같이 도모를 했다는 자체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보고 일을 꾸몄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시고 와서 살아보니 건강관리 철저하시고 앞으로 100살은 거뜬하게 사실 것 같으니까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기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사는데 그거 좋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집에 갈 때마다 백수 남편이 하도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매일 머리가 아팠던 겁니다. 안 그래도 이래저래 처벌을 못하게 되었지만 우선 시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한 인생이다. 그냥 내비둬라. 내가 손해본 거야. 내가 사주고 싶어서 내가 사준 옷, 가방, 구두, 액세서리 이런 것뿐이 없으니 그만하자. 우리는 이쯤에서 이 사건을 덮기로 하고 다시 예전의 우리 가정,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아침 드시면 매일 나가셔서 바쁘게 활동하시고 매일 헬스장에서 2시간 운동하시고 사우나를 하시고 집에서조차 구겨진 옷 안 입으시는 분이 누워있으면 사람 늙는다며 주무실 때 외에는 절대 눕지 않으시는 분이 24시간 집에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구겨진 잠옷 차림으로 씻지도 않으시고 썩은 동태눈이 되어선 식음도 전폐하시고 이부자리에만 계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 같았어요. 그때야 전 알았습니다.
그 여잔 사기성으로 우리 아버님께 달라붙었지만 우리 아버님은 진심이셨다고요. 순정한 사랑이었단 사실을요. 무엇보다 식사도 거르시고 썩은 동태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으시고 열흘이 넘어가니 살이 빠지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갖은 간식거리를 사오고 전 집에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골고루 해서 상을 차려도 한두 수저만 겨우 드시고 다시 누우시는 그 모습을 뵙자니 불안하더군요. 이러다 우리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일을 당해. 우리 부부까지 서로 낯불키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어쨌든 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늦가을부터 봄까지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이부자리에서 겨우겨우 기신하며 사셨습니다. 씻지도 않으시고 구겨진 잠옷 차림으로요. 봄이 되고 세상은 온통 새 생명을 여기저기서 밀어 올리고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해토머리 흙냄새가 풍겨져 오는 거죠. 아버님이 커튼 자주 바꾸는 걸 좋아하셔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봄이면 바꿔단 커튼을 꺼내 달고 있는데 안방문이 열리더니 아버님이 나오시더군요. 한 일주일 전부터 하루 세 끼를 소량으로 드시기 시작하더니 움직이실 기운이 나시는지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시더군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나 운동 간다 하시고 나가시는 뒤태를 보니 뒷머리가 아주 백발이셔서 염색약을 사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나오는 것도 같았어요. 아버님은 사랑의 상처를 이겨내신 것 같았고 드디어 다시 운동을 나가시는 겁니다. 그날 아버님 외출하시고 커튼 마저 달고 전 시장에 가서 해삼탕할 장을 보고 염색약도 샀습니다. 저녁을 잘 드시고 난 후 아버님께 염색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시더군요. 사흘 내리 운동을 나가시더니 나흘째 되는 날 정장을 입고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디 가시게요? 정동에 한번 가려고. 그 이문세라고 있잖냐, 가수. 그 사람 노래 중에 5월의 꽃향기가 어쩌고가 그 TV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가고 싶잖냐. 네 시어머니가 그 근처 여고를 나왔거든. 그날 저녁 9시쯤에 집에 돌아오신 아버님은 뭐랄까 활기차지셨다고 해야 하나? 기운이 나보신다고 해야 하나? 흥분한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조금 이상해 보이셨어요. 어디 가서 일이 늦으셨냐고 걱정했다고 하니 갑자기 넌 여자가 집에서 그게 뭐냐? 어? 좀 단정히 하고 있지 못하고 이 머리도 좀 빗고 하시는 겁니다. 계모 사건이 있기 전에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셨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님은 그 전에 아버님으로 다시 돌아가시더군요. 철저하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방에서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지셨단 거예요. 뭘 하시나 걱정되어 또 누워 계신 건가 하고 노크하고 들어가 보면 침대에 기대 앉으셔서 TV 켜놓으시고 핸드폰만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핸드폰 많이 하셨지만 좀 심하다 싶게 핸드폰만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은 그때 친구 시어머님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주로 자기가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셨고 거기에 최고의 여인 하트를 눌러주는 사람 중에 그중 하나가 바로 친구 시어머니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봄날의 외출에 정동에 나가셨다가 고급스런 영화만 걸어놓는 시네큐브에 들어가셨고 화요일 오전 시간대에 관객이 있을 리 만무한 곳에서 단 2 관객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관객이 바로 친구의 시어머님이셨던 거예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 단 둘이서 입구에서 마주칠 수밖에요. 반갑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쨌든 두 분은 그냥 헤어질 수 없어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드시면서 많은 대화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론 처음 소개팅할 때도 브로드웨이며 연극 이야기며 영화 이야기만 해서 따분했는데 그날도 역시 따분하게
브로드웨이 이야기를 줄창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분하지가 않고 솜사탕이 귓가에 와서 흔들리는 것 같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둘이 있을 때 간이라도 썰어 먹여줄 것처럼 콧소리를 내서 사람을 녹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 무뚝뚝하기가 나무 토막 같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인 여성이, 오선영이라는 여성이 그렇게 진국 같더랍니다. 남자 비 맞출 줄도 모르고 콧소리도 모르고 애교도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시더래요. 전 페이스북을 하면서 같이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러 다닌답니다. 시아버님께서 난 유튜브만 알지 페이스북이 뭔지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시더랍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여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되게 재미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페이스북 만드는 방법을 배워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 계정을 만드셨고 페이스북을 시작하신 겁니다. 두 분이서 페이스북 친구를 하면서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아버님은 요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셨고 활기차지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옷을 플래시로 비춰보시면서 단추구멍 올이 나갔으니 세탁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버님이 플래시로 양말도 보셔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목격한 장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운영자인 우리 동네 맘카페에서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 견학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계모였던 여자와 그 남편이란 작자가 와 있더군요. 여자는 얼굴에 멍이 가득이고 머리도 산발이고 남자도 셔츠가 반은 찢겨져 있고 꼴들이 하도 우스워서 옆에 있는 다른 경찰님께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저 여자 아이들과 제 아이들이 친구라 좀 알 필요가 있다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연관이 있다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이 사람들은 부부간의 치고받고 싸움 끝에 가정불화로 112에 신고를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하는 집으로 유명하답니다. 하긴 아내라는 사람이 7개월간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았었는데 그걸 머릿속에서 지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겁니다. 여자도 자기 배우자가 밖에서 딴 이성과 있는 거 보면 머릿속에 영원히 상처로 각인되는데 남자는 여자 10배는 하다고 들었거든요. 기왕 그렇게 된 거 두 분 서로 힘자랑하시며 매일같이 파이팅을 바랄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